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소상공인 노란 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6천억을 넘었고 은행들 가계대출 연체율이 9년 7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황 그림자가 지쳐졌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롯데그룹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딱 그 상황입니다. 물류 계열사 롯데글로벌로지스 기업 공개에서 투자자들 돈 돌려주려 했는데 흥행부진하자 상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똥 롯데그룹을 튀었죠. 돈 빌려줬던 투자자들 상장 무산 책임 따지고 나섰고 롯데지주 호텔롯데와 함께 지분 사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쓰는 돈만 3,800억 원 넘습니다. 살림살이 빠듯한 롯데지주 괜찮겠냐 문의 쏟아지자 이 정도 돈은 마련돼 있다라며 걱정이 지나치다는 분위기입니다. 3조도 아니고 3천억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현금 부자 롯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작년 10월부터 월 7천 원 정도 내면 오후 2시 이후 먹는 커피 30% 깎아주고 있습니다. 일명 버디패스라는 것인데 이거 가입하고 본점 뽑겠다는 직장인 늘면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버디패스 의외인 곳에서 시끄럽습니다. 스타벅스의 건물 세준 건물주들 매장 순매출에 맞춰 일정 비율로 임대료 받고 있는데 버디패스가 받을 임대료 깎는다는 거죠. 할인 후 금액으로 매출이 정해지면 임대료 줄어든다는 게 건물주 주장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임대료에 영향 줄 만큼 버디패스 가입자 많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부 건물주들 설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스타벅스 코리아 버디패스 널리 알리고 싶어도 쉬쉬하는 눈치라고 합니다. 손보업계 연이은 사고에 뒷수습하느라 바쁩니다. LA 이어 영남 지역 산불, 이번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특히 DB손보 금호타이어 화재로 직접 손해만 300억, LA 산불까지 더하면 부담이 꽤 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메리츠 화재도 포기한 MG손보 계약까지 떠안을 판이니 손보업계 말도 못하고 속만 태우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들 쌓여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에선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LS 마린솔루션 주주들 원성사고 있습니다. 회사 잘 된다는 공시 후 대규모 유상증자 한계 이유입니다. 이 회사 3,400억 넘는 신규 투자 내놓자 주가 17%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주주들 신났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곧바로 유중 발표하자 주가 급락했고 곳곳에서 LS의 뒤통수 맞았다 이구동성입니다. 절차대로 했다고 LS 해명하고 있지만 LS에 향한 투자자들 불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토파보기 이 시간에는 SPC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산업위부 이광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문제로 나라가 들썩이는 이때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반복해 사망사고가 났던 기업 SPC에서 또 사고가 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부딪히는 지점은 반복되는 사고 속 재해의 책임을 최고 경영인에게 묻도록 한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우선 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발생한 사고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네, 5월 19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벨트가 삐걱거릴 때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했던 근로자였는데 벨트가 돌아가는 와중에 몸을 깊숙이 넣어서 작업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면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처음이었습니다만 SPC 그룹 전체적으로는 최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일지를 보시면 2022년 반죽 주력 공장을 운영하는 SPL에서 소스를 섞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이후에 그 이듬해인 2023년에는 성남의 샤니 제빵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또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망 사고만 3건이 발생한 건데요. 그보다 작은 사고들은 훨씬 많아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SPC 계열 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총 572건, 월 평균으로는 11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사고가 많은데 유독 SPC 사고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뭔가요? 네, 일단 사고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요. SPC 그룹의 2023년 기준 재해율은 0.56%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 건수를 퍼센트로 만든 수치인데요. 이는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전체 산업의 재해율 0.66%보다 소폭 낮은 수치입니다. 또 식료품 제조업만 따로 봤을 때는 0.98%여서 이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SPC가 이렇게 유독 주목을 받는 데에는 아무래도 사망 사고가 특히나 자주 발생을 했고 또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잡음, 결국에는 잡음과 함께 수습 방안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나요? 네, 일단은 앞서 일지 보셨던 대로 사망 사고가 좀 잦기도 했었고요.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특히 2년 전에는 사고가 발생한 그 공장을 직후에 계속 가동하면서 더 논란이 됐었고 이때는 급기야 그룹 회장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그룹의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재발 방지와 함께 안전에 대한 큰 투자를 약속했었는데 요즘 사고 상황을 보면 그 약속이 좀 무색한 상황이 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애초에 재발 방지에 실제로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졌고 고객과의 신뢰도 덩달아 추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크보빵과 맞물리면서 생산 라인을 과하게 돌리다가 결국 사고가 난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크보빵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은 SPC가 이와 관련해서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크보빵의 생산을 중단하고 사고가 났던 설비를 전면 철거하기로 했고요. 근로자의 연속 근무를 줄여서 일부 라인에 4조 3교대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던 시화 공장에서는 매주 하루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점검과 안전 강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실상 재소환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잖아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잠깐 보셨던 재해율 통계의 추이를 좀 보시면요.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기준으로는 0.63%를 기록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늘어서 지금 파란색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0.67%를 기록했고요. 또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의 비율을 보는 사망 만인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황색 그래프인데 법 시행 초기에 1.07에서 2023년에는 0.98로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지난해에는 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억나는 사고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특히 사고들이 좀 많았는데 지난 2월에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서 6명이 숨졌습니다. 이 현장에는 안전관리 인력도 또 현장 책임자 일부도 없어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현재까지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고요. 또 같은 2월에 세종과 안성 사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그대로 떨어져 4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놓고 좀 해석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법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노동계에선 왜 사고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왜 그렇게 보고 있나요? 네, SPC의 사례는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고는 영세한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들어서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5인 미만은 아직 미적용입니다. 법 적용을 확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인 미만 사업장 자체가 사업장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꼭 해야 될 것들 중심으로 하면은 충분히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죠? 네, 경영계에서 주로 제기하는 의견들인데요. 영세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 조항이 모호해서 따르기가 어렵다는 게 경영계 측의 주장입니다. 경영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정책 당국에 있어서도 이런 그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단위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좀 기소를 하고 있는데 기소율이 저희가 대략 알고 있는 부분들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도 매우 뜨거운 이슈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다 한 번씩 발언을 좀 했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는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로감독관, 일 잘하나 안 하나 감독하는 사람입니까? 안전시설, 안전기준을 잘 지키고 있나? 노동자들이 혹시 임금 떼어먹히지 않나? 이런 거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해요. 이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소기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전이 벌어진 TV토론 발언 내용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게 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법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두 후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대선 이후에 어떤 정부가 꾸려지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또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돈 나오면 2배로 돌려준다는 청년 통장과 여전히 신혼부부를 울리는 결혼 비용 소식, 또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싱크홀 공포 속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강화 방안 기사의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에 나와서 유명해진 대사죠. 서울시가 말 그대로 묻고 더블로 가는 청년 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달 일정액을 묻어두면 2년이나 3년 후에 저축액의 2배를 그것도 별도 이자까지 얹어서 준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줍니다. 가령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10,000명을 모집하는데요.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대 군인의 경우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자치구마다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쟁률이 달라 도움이 필요한 청년인데도 탈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같은 기간 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 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합니다.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줍니다.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고 서울에 거주하며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마법과 같은 이 통장 이미 많은 청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2015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누계 약정 인원은 4만 5천 명에 달하고요. 만기 해지를 제외하면 현재 2만 4,600여 명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도 나라에서 하는 정책 사업은 참여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선착순 마감은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소득조사, 재산조사 등을 거쳐서 오는 11월에 최종 참여자 확정하고 이때부터 첫 저축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많이 본 기사는 발밑 지뢰밭으로도 불리는 땅 꺼짐, 그러니까 이른바 싱크홀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는 싱크홀은 특히 강수량이 늘어나는 여름철 앞두고 시민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싱크홀 방지를 위해서 땅을 파내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또 싱크홀 지도의 공개 범위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빈 공간이 많이 발견돼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입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대형 집안 침하 사고의 37%는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굴착 공사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비용 절감, 공기 단축을 핑계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약 1,100개 굴착 공사장을 상대로 하는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지하수가 공사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차수공법을 시공 계획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뚫어놓은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복공판도 적합한 자재를 썼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활용하도록 배포합니다. 이외에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불성실하게 실시한 시공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부가 지하안전정보 시스템 JIS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싱크홀 사고 현황을 공개하고는 있는데요. 다음 달 안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곳과 싱크홀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지하에 공동이 발견된 구역 등을 표시한 지도를 여기에 추가합니다. 국토부는 또 자체적으로 전국의 지반이 약한 곳,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을 분석해 위험 구역을 선별하고요. 전자기파를 통해 지하 땅 상태를 알아보는 GPR 장비를 확충해 이 일대에 대한 우선적인 탐사에도 착수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싱크홀이 주변에서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 같지? 이런 의심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 사고는 867건에 달했습니다. 집안 침하라고 하면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m로 땅이 내려앉는 사고를 일컫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완전히 땅속에 갇힐 정도 크기의 대형 사고도 60건 가까이 지난 5년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싱크홀 위험지도 공개하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1차적으로는 본인의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개가 돼서 다행이고요. 순차적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탐사 정보도 포함해서 완전한 정보 공개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행사의 계절 5월, 요즘 주말마다 예식장 갈 일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처음으로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어떤 지역에서 식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혼 비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강남이냐, 강남이 아니냐의 문제가 얼마의 비용 차이를 만들었는지 직접 보시죠.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의 예식장과 결혼준비 관련 업체 가격을 조사했더니 중간선이 1,555만 원인 반면 강남은 3,130만 원으로 2배 넘게 비쌌습니다. 결혼식장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식대 역시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강남 3구는 1인 식대 중간가가 8만 5천 원에 달했는데 최소 계약 인원 기준으로 보면 2,200만 원으로 전국 중간 가격인 1,183만 원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대관료도 전국은 300만 원인 반면 강남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드레스의 경우 강남과 그 외 서울 지역의 가격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났는데요. 스드메 업체들이 몰려있는 청담동이 위치한 서울 강남은 드레스 비용이 205만 원 선으로 조사됐지만 강남 외 서울 지역에서는 110만 원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사진 촬영 비용도 강남은 150만 원, 이외 지역은 129만 원 선이었고 메이크업은 강남이 99만 원, 이외 지역은 61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혼 관련 업체 가운데 소비자원의 가격 정보를 공개한 곳은 10곳 중 4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표준화가 어렵다거나 경쟁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때문에 관련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결혼 서비스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결혼식을 어떤 지역에서 하느냐, 또 드레스를 어디에서 빌리느냐, 물론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비용 차이를 감수하고도 강남을 선택하는 신부들도 분명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정보가 없어서 혹은 온라인 웨딩 카페에서 본 정보만으로 강남밖에 선택지가 없는 줄 알았던 예비 신혼부부라면 강남 밖의 지역에도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가격 공개가 강남 지역 웨딩 업체의 가격 합리화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루머와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한 유화업계, 중국업체들이 저가 공세에 다들 어렵다 난리죠. LG화학 유화 부문도 1분기에만 560억 적자 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LG화학을 둘러싼 각종 설 무성합니다. 만 42세 이상 절반 대상을 희망퇴직받는다. 비핵심 사업 매각한다. 쿠웨이트와 오가던 여수 NCC 매각도 중단됐다. 이런 설에 대해 LG화학 낭설이거나 검토 중이라며 수습하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돈 잘 벌면 이런 소문 난리가 없겠죠. LG그룹 사업 재편과 맞물리면서 LG화학 구조조정 어떻게 될지 신부회장의 고민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신임 총괄사장, SK이노베이션 1년 만에 사령탑 교체했습니다. 심혈 기울여온 구조조정이 반전기미는커녕 오히려 적자를 기록한 것에 따른 문책성 성격이 짙습니다. SK그룹, SK이노베이션 산하 배터리 회사 SK온 살리기 위해 무진장 애썼습니다. ENS 돈으로 이노베이션 산하 SK온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무릅쓰고 합병을 단행해 100조 규모 에너지 회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부진 계속되면서 이 회사 올 1분기 440억 넘는 손실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 넘겨받은 장용호 총괄사장, 숙제 명쾌합니다. 만성적자 회사 SK온의 반등일 것입니다. 어수선한 SK그룹의 요즘 자화상인 듯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